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 억울하면 안 돼. 지난주부터 한명숙이가 자꾸 언급이 되던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한명숙이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한명숙이 진짜 억울한 거야? 아니, 진짜 정치적 희생양인 거야, 한명숙이가? 이 얘기를 하려면 타임라인을 쭉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2010년에 시작돼 이 이야기가. 2010년에 한만호라는 어떤 건설사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한명숙에게 돈을 9억 원을 줬다. 그래서 검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자금 추적을 해. 한만호의 자금을 추적해. 그런데 한만호 이름으로 1억 원의 수표가 발행이 됐는데 그 수표가 어디에 쓰였느냐. 한명숙의 친동생이 자기 집 보증금을 내는데 그 1억 원을 사용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한만호와 한명숙의 동생은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가 아니야. 접점이 없어. 조사가 시작되니까 한명숙의 비서 김모라는 비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돈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 한명숙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한만호는 이 돈을 전해주는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뭐로 얼마를 요구받았고 달러를 같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해줬다. 차가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차를 그 뒤에 어디다 갖다 대고 차에다 실어주니까 싣자마자 그 차가 떠났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어디서 몇 명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환전을 했고, 환전이 필요하잖아. 달러로 주려면. 어떻게 환전을 했고 어떤 캐리어에 담아서 줬다는 내용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 한명숙이랑 그 비서 김모라는 비서도 줄줄이 기소가 돼. 그런데 그해 12월에 2010년 12월에 한만호가 갑자기 자기 진술을 번복해. 나는 진술을 강요받아서 돈을 줬다고 거짓 자백했지 돈을 준 적이 없다. 난 강요에 의해서 이야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정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동생에게 동생을 통해서 사용된 증거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해.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 비망록이라고 자기 노트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놔. 이 내용, 나는 사실은 돈을 주지 않았는데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그 내용을 노트에다가 적어놓는단 말이야. 이 노트를 잘 기억해도 이 진술이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 비서한테만 징역이 나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뭉개버렸다고.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 이런 사건은.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짜리 수표가 버젓이 살아있잖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유죄를 선고하는 거야. 단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으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선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의원직을 유지를 해.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대법원에서만 2년을 끌었어. 질질 끌었어. 이 사건을. 한명숙은 자기 임기를 거의 다 채웠어. 자기 임기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을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선고가 되느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해.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8명이 유죄를 선고해. 이걸 뒤에 가서 일부 유죄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대법관 내에서도 치밀하게 의견이 갈렸는데 무슨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죄 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아니야.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명이 유죄를 선고했어. 그러니까 뭐 일부 유죄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3억 원은 누가 봐도 받았다는 거야. 1억 원짜리 수표 외에는 증거가 없느냐. 아니야. 있어. 한만호가 캐리어를 사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인카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날짜에 실제로 캐리어를 산 기록이 각각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만호 밑에서 일하던 격리부장도 동일하게 진술을 하는 거야. 그 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가 함께 했다. 그리고 한만호가 한명숙한테 전달할 돈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더라.
그리고 환전 과정에서 직원이 투입됐었는데 환전 과정에서 투입됐던 사람들도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또한 격리부장이 작성했던 비밀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도 검찰한테 제출이 됐어. 이 내용이 그 장부에도 나와 있어. 그리고 한만호와 한명숙이 돈을 전달할 때쯤 직접 통화를 한 기록도, 몇 차례 통화를 한 기록도 나왔어.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 억울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이야기가 6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왜 다시 또 등장을 하느냐. 작년 4월에, 2020년 4월에 어떤 사람이 법무부에다 진정서를 내. 진정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한명숙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등장했었던 사람이야. 그때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한만호가 깜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검찰에 원래 진술한 게 맞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이걸 뒤집을 거야. 그러니까 위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선 거야.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 거야. 나는 그때 거짓 증언을 했다. 사실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작년 5월에 두 개 언론사에서 공영방송 하나랑 또 어느 언론사랑 둘이서 뭘 하느냐. 이 비망록, 내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지. 비망록. 한만호가 그때 썼던 비망록, 10년 전, 9년 전에 썼던 비망록을 갑자기 입수했다고 공개를 해. 그걸 공개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 이게 없던 무슨 숨겨져 있던 얘기가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망록은 이미 예전에 검찰이 그때 2011년에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 재판정에 다 제출이 됐었던 증거물이야. 어떤 감춰져 있었던 흑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2010년 12월 진술 번복 때 다 나온 얘기고 그 내용을 지가 적었던 거고, 이걸 2011년에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걸 재판 과정에서 이미 제출이 다 돼 있었던 증거물이라고, 재판부가 이미 다 검토를 한 내용이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끝난 내용이야. 증거와 배치되니까,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니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라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지가 그 번복한 진술 내용을 비망록에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이게 두 가지 증거냐? 아니야. 그냥 그때 그 진술 번복, 그 한 가지 사건인 거야. 그걸 지금 갑자기 떠버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라니까. 재판부가 이미 다 검토한 일이야. 그걸 갑자기 9년 만에 끄집어내서 검찰이 한만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야. 무슨 10년 만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작업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9년 만에 말을 바꾼 어떤 구치소 동료, 그리고 갑자기 9년 만에 재차 언론에 공개된 비망록. 아니 지네 편이라서 구하겠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물증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서 작년 7월에 이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정이 돼. 그래갖고 이걸 감찰을 다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 혐의가 없다,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추미애가 이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거 재감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걸 7개월 동안 감찰을 해. 대검에서 온갖 사람들이 투입돼서 감찰을 한다고. 그리고 최종 결론이 3월 5일에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새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 있었어, 범계로. 그러니까 범계가 그걸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또 조사를 시키는 거야. 재조사를 또 시켰다고, 범계가. 될 때까지 계속 시키겠다는 꼴이겠네.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시키겠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선례인 거야. 그러니까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은 뒤집힐 때까지 재조사한다, 이런 꼴인 거지 지금. 검찰은, 검사 개개인은
정권이 교체가 돼도 그 자리에 남지. 그리고 정권이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통제를 당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장관은 다르지. 장관은 정권이 마음대로 교체하고 마음대로 임명하잖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휘하고 또 지휘하고 지휘자처럼 지휘를 하는 거야. 수사 지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계가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네. 아니 근데 애초에 대검 부장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많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잖아. 그리고 그 부장들 중에 친정부 인사가 절대 다수라는 평이 많더라고. 가중에 때 임명됐거든. 그치. 그런데도 이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거는 이거 레임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글쎄 뭐 그만큼 무리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혐의가 있다 그래놓고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뭘 근거로 기소할 건데, 무슨 1억 원짜리 수표도 있어, 장부도 있어, 증언도 있어, 증거가 다 있는 마당에 위증을 시켰다고 조사를 한다. 그럼 그게 기소가 될까?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라. 검사와 증거, 물증까지 배척하고 어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그 진술을 근거로 검찰을 공격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법부까지, 그 판단을 내린 사법부까지, 판사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될까? 안 되겠지. 결국은 끝까지 못 달리는 거야. 기소도 못하고, 기소를 해봤자 유죄 판결을 못 이끌어내. 그럼 뭐가 되겠어? 욕이나 처먹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정권 초기였다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레임덕이라면 레임덕이겠지.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정말 너무 궁금해서 저짝 사람들을 잡아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도대체 한명숙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한명숙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못 구해서 안달이 난 거야? 일단 괜히 데모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 한명숙은 심지어 남편도 진성이야. 진성 중에 진성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젖짝의 데모인 거야. 심지어 문재인이 그때 당대표였어. 문재인은 이 확정 판결이 나고 뭐라 그랬냐면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재심 청구한다. 그리고 모금 운동이라도 벌여서 추징금을 대납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자기 편한테도 욕을 먹었다고. 재심은 없던 증거가 새로 발견이 됐을 때 재심을 하는 거지, 무슨 판결 나자마자 재심이야. 아무 새로 나온 증거가 없는데 무슨 재심 타령이야 갑자기. 지도 알았을 거야. 지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한명숙을 구하겠다고 나섰던 거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한명숙을 구하려고 드는 이유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진의 데모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어. 총리 출신 첫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네 진영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건이 윤석열 총장이 총장일 때 터졌어. 이 진정 사건이. 그래서 윤석열 사건이 이 사건을 인권감독관실로 배정을 하는데, 이 배당을 한 것이 잘못이다. 자기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배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쟤네들은 계속.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증거가 또 있어. 이문정 있잖아. 이문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윤석열이 자기를 그 감찰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그 감찰 업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윤석열에 의해서 배제가 돼버렸다. 근데 대검이 뭐라 그랬냐면 애초에 맡긴 적도 없다. 자기 일이 아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한다. 배제됐다고. 맡긴 적도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킬 수도 없다는 거지, 대검은. 그리고 또 머시기 무슨 이름 긴 시민단체 하나가 이 사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사건으로 어떻게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한명숙은 이것만 해결이 되면 차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입장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한명숙이 고령이기는 해. 엄청나게 나이가 많지. 근데 지금 쟤네 진영에는 노문의 적통을 잇는 후계자가 없어.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뭐 이재명, 이낙연 이런 애들은 적통이 아니야. 진의 계열이 아니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룹한테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네 후보가 없어.
그런데 한명숙은 적통이라고 볼 수 있어. 걔네들보다 훨씬 적통에 가깝지. 노통이 한명숙을 자기 차기로 여겼었다는 건 뭐 널리 공개된 사실이야.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한테 정치검찰에게 탄압받은 피해자 이미지를 씌우고 그리고 무죄로 완전히 복권을 시켜버리면 영웅이 되는 거지. 영웅으로 등극하는 거지. 갑자기 대선 후보 1순위가 돼버리는 거야. 한명숙은 2년을 받고 나갔는데 형 집행이 끝난 이후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재심으로 뒤집잖아? 그러면 무죄가 되면 복권되는 거야. 물론 복권은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명숙을 피선거권을 복구시켜서 얘를 대선에 나가게 한다고 생각해봐라. 모양이 얼마나 안 좋냐.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용 복권이잖아. 지네 편은 죄를 지어도 면죄를 시켜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선거용 복권. 그런데 재심으로 이걸 뒤집으면 사면 논란 없이 깨끗한 복권이 되는 거지. 범계가 수사지휘권이 삑사리 나고 나니까 뭐 화가 났는지 장문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검찰을 시민 통제하겠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도대체 시민 통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검찰의 시민 통제를 잘 설명해주는 사자성어가 있어. 인, 민, 재, 판.